교과서 152쪽과 153쪽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랑크톤이라는 글이에요. 이 글은 몇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두 4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4개의 문단을 읽으며 각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글을 읽어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글을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 번째는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간추리고, 두 번째는 문단에서 묶을 수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세 번째는 문단의 각 중요한 내용을 이어서 전체 내용을 하나로 묶는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는 것은 몹시 중요해요. 그럼 우리 같이 1번 문단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는 모든 생물에게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강, 호수, 연못뿐만 아니라 빗물이 고인 작은 운동이까지 물이 있는 곳이라면 다양한 생물이 살아갑니다. 다만 어떤 종류의 생물이 사는지가 다를 뿐이지요. 자, 첫 번째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물은 모든 생명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일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문장에 밑줄을 그어주면 돼요. 자, 우리 두 번째 문단 또 가볼까요? 빗물이 고인 작은 병 속에는 아무 생물도 없다고요? 혹시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건 아닐까요?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작은 생물까지 포함하면 자연적인 상태의 물이 있는 곳에는 어떤 형태로든 생물이 산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떤 형태로든지 생물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친구들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적으세요 라고 할 때 꼭 교과서에 나온 문장 그대로 적을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이라면 물이 있는 곳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생물이 산다 라고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문단 가볼게요. 물에 사는 생물들은 살아가는 모습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바닥 생활을 하는 생물, 헤엄을 치는 생물, 그리고 떠다니는 생물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물에 둥둥 떠다니는 생물을 통틀어 플랑크톤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문단은 친구들끼리 중요한 내용을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물에 사는 생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할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다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럴 때는 이 글의 주제를 생각해 보면 좋아요. 이 글은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 쓴 글이죠? 맞아요. 플랑크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글이에요. 따라서 이 문단에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플랑크톤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일 거예요. 따라서 이 문단에서 중요한 문장은 물에 둥둥 떠다니는 생물을 통틀어 플랑크톤이라고 합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 말고도 우리가 생각해 두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물에 사는 생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따라서 크게 3가지 모습으로 분류된다라고 교과서에서 정리를 해 주었어요. 어떤 것이 있었죠? 맞아요. 첫 번째, 바닥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땅바닥에 붙어서 사는 물고기를 의미하면 좋겠죠? 두 번째, 헤엄을 치는 생물이 있었대요. 헤엄을 치는 건 대부분의 물고기들, 붕어, 잉어 같은 친구들일 거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죠? 맞아요. 세 번째는 떠다니는 생물이라고 했어요. 이 중에서 플랑크톤은 1번, 2번, 3번 중에서 3번에 해당하는 생물을 이야기하겠죠. 그럼 4번 보겠습니다. 플랑크톤이라고 해서 모두 물에 가만히 떠 있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며 어떤 종류는 스스로 헤엄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운동 능력이 워낙 약해서 물의 흐름을 거슬러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속에 사는 아주 작은 생물들은 모두 플랑크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파리처럼 제법 큰 생물이라도 물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칠 수 없다면 모두 플랑크톤으로 분류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단에서는 플랑크톤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물에 가만히 떠 있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헤엄을 치기도 한대요. 하지만 이 헤엄을 칠 때는 물의 흐름에 거슬려서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갈 수 없고 물의 흐름에 맞추어서 헤엄을 칠 수밖에 없대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딜까요? 맞아요. 플랑크톤은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아주 작은 생물은 모두 플랑크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아주 작은 생물들은 모두 플랑크톤이라고 생각을 해도 된대요. 자, 그러면 해파리는 어떨까요? 해파리는 정말 큰 친구도 있거든요. 밑에 교과서 그림 보면 사람만한 해파리도 있어요. 이렇게 큰 것도 플랑크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물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칠 수 없기 때문에 해파리도 플랑크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154쪽의 3번 문제 같이 볼게요. 3번 같이 보겠습니다. 플랑크톤이라는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빗물이 고인 병 속에 아무 생물도 보이지 않는 까닭. 우리는 병 속에 아무 생물도 볼 수가 없어요. 왜 볼 수가 없죠? 맞아요. 너무 작기 때문에 맨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작아 맨눈으로 볼 수 없어서. 교과서에 있는 단어나 문장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만의 문장으로 바꾸어서 쓰는 것도 중요해요. 2번, 물에 사는 생물은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몇 번째 문단에 있죠? 맞아요. 세 번째 문단에 있어요. 모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어요. 바닥 생활을 하는 친구, 하는 생물, 헤엄을 치는 생물. 마지막으로는요, 플랑크톤처럼 떠다니는 생물이 있다라고 했어요. (3번) 해파리처럼 큰 생물도 플랑크톤으로 분류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작은 생물은 모두 플랑크톤인데 해파리는 큰데 왜 플랑크톤이라고 분류됐느냐라는 것이었어요. 몇 번째 문단에서 찾을 수 있죠? 네 번째 문단에서 찾을 수 있죠? 물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칠 수 없기 때문이 정답입니다.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적은 답안을 보면서 교과서에 정리하길 바래요.